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법의 단어 3가지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귀찮거나 하기 싫을 때, 욕심이 날 때, 또 화가 날 때 이 3가지 단어를 떠올려 보는데요. 첫 번째, 뭔가를 하기 싫은 상황에서 떠올리는 단어는 그냥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몸이 천근만근이고 바쁜 하루 속에서도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할 때 그냥 하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을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그냥 한다는 것은 이미 자동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욕심이 나는 상황에서 떠올리는 단어는 반복입니다. 이걸 해도 될까? 하는 게 좋을까? 하지 말아야 할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반복해도 되는가입니다. 담배를 한 대 피워도 될까 하는 생각은 곧 담배를 1000번, 10,000번 반복해서 피우면 어떻게 될까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빨간불이지만 그냥 지나갈까 하는 생각은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할수록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세 번째, 화가 나는 상황에서 떠올리는 단어는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상대방 입장이라면 어떨까?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럴까 생각해보면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반복, 역지사지. 이 3가지가 진짜 마법의 단어는 아니겠지만 결국 나 자신의 평온함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마주한 현실에서 세상을 바꾸지 않고도 스스로 평온함을 찾는 말, 여러분도 만들어 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 3월 1일 같은 3월 4일, 느낌적으로 뭔가 좀 본격적으로 3월이 시작되는 그런 날 같죠. 또 머지않아 봄이 찾아올 테고요. 그런데 1918님은 조금 전에 글 올려주셨네요. 남양주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네요. 모두 안전운행하세요. 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조금 이제 꽃샘추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K 만나시면서 같이 또 토론도 해보실 수 있는 날이죠. 오늘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대체거래소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여는 거죠. 오늘은 첫날이어서 10시부터 대체거래소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달 말부터는 그동안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우리 증시에는 또 투자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또 영향이 생길까요?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가상자산을 전략 비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또 밤사이에 코인 가격은 급락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퀴즈. 오늘은 3글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보이죠? 편리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소형 점포입니다. 역 주변, 주택가, 유동인구 많은 곳에 주로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을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판매되는 주요 아이스크림, 음료, 과자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 식음료 제조사들이 원재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해서 납품가를 올렸는데 역시나 소비자 판매 가격까지 반영이 된 거죠. 물가 때문에 여기에서 끼니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곳 물가 역시 이제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일까요? 편리한 가게라는 뜻의 3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선물 드리는 게 더 있죠. 전시회가 있습니다.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이란 전시인데요. 서울 노원 아트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추상 표현주의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이 전시회에 가실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필요해서요. 말머리에 전시 혹은 전시회 이렇게 달아서 사연을 올려주시면 더 눈에 띌 겁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시행 발언에 뉴욕 증시가 거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는 급락세에서 반등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월요일장에서는 다우지수가 1.48% 떨어졌고요. 기술주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2.64%, 대형지주 S&P 500 지수도 1.76%가 떨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예정대로 현지 시간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자 뉴욕 증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 초반은 상승세였습니다. 다우지수 한때 200포인트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이 트럼프의 이 관세 발언이 전해진 이후 투자 심리가 급격히 흔들렸는데요. 이렇게 관세를 강행하게 되면 뭐 투자 심리 얼어붙고 결국 고율의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 기업들 피해다라는 이제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인데 경제 지표도 흔들렸습니다. ISM 구매관리자협회의 PM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좀 밑돌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트럼프의 이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흔들리는 게 아니냐.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러자 이제 이 기술주 중심에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4%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데요. 전날 이제 이 자신의 이 SNS에 딱 5개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을 지시했다라고 밝히니까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 뭐 8만 달러 선에서 움직이다가 9만 2천 달러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오늘 또 이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어 보니까 상승폭을 대다수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전략적 자산 비축 소식으로 인해서 5개 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적게는 10%, 많게는 50%가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그 상승폭을 대부분 이제 반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증시가 걱정인데요. 사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반등할 때는 어제 우리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도 지금 우리가 거의 한 3% 넘게 거의 폭락해서 블랙 먼데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 오늘도 금요일에. 맞습니다. 오늘도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4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11포인트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데 다만 지난주는 사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코스피 선한물 시장에서 거의 뭐 1조 원 이상 내다 팔았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소폭 사고 있고 개인과 이제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네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최근에 경제 지표도 좀 둔화되고 있고 관세 우려 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은 조금 이제 꺾이고 있고 안 좋은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좀 견고하고요. 방금 전에 코스피는 먼저 상승으로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중국의 어떤 첨단 기술 또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출 많이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엔비디아의 최고사양 제품이 계속 중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0명의 장정이 도둑 1명 못 막습니다. 딥시크 등장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미국 정부의 이제 강력한 이제 대중국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에요. 인공지능 칩인 블랙웰이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중국 판매업자들이 인접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대만 등을 통해서 이 제3국 기업을 통해서 이 칩이 탑재된 서버를 구매한 이후에 중국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일부 이제 중국의 판매업자들은 6주 이내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 미국이 아무리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중국으로의 어떤 첨단 기술 유보를 막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물론 뭐 엔비디아도 이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미국도 대중국 반도체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제 역시 이 암암리에 네. 이제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또 최근에도 보니까 그 엔비디아에서 새로 나온 그 게임용 그래픽 카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참 없어서 못 판다고 중국에서도 그걸 또 사재기에 간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은행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특히 이제 지방은행들의 자금 공급이 쉽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금융권도 사실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어요. 시중은행들 사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전에 비해서 5조 원 넘게 늘어서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이제 지방은행들이 네. 대출 수요가 없어서 팔이 날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내놓으면서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년 전에 비해서 5에서 한 6% 정도 늘어도 좋다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은 이제 시중은행 대비 넉넉하게 가계대출 한도를 받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출 수요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도 대출 금리가 좀 높거든요. 왜냐하면 네.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지금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방은행은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영업을 좀 전략적으로 이 틈새 시장을 전환하고는 있지만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 이제서는 이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예외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가구에게 조금 금리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 대출이죠.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규모가 꽤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정부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이 신생아 대출은 지난해 선보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2년 이내 출산이나 입양한 무주택 혹은 1주택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인데 금리가 매력적이죠. 최대 연 1%대 고정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이 문턱을 좀 낮췄어요.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니까 대출 신청이 그 두 달 새 매달 1조 원 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동안 이제 고소득으로 인해서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2억 원 이하의 이런 고소득 부부들이 풀리니까 규제가 풀리니까 대출 신청이 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올해부터 이제 앞으로 3년간은 이 소득 요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더 완화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하다 보니까 시기는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올해 이 정책 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한 60조 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맞습니다. 또 지난해 출생아가 좀 늘어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근데 전체 인구는 줄었죠? 맞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깜짝 반등을 했는데 인구 네. 감소세를 멈추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건데요.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가.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8천 명 늘었거든요. 네. 근데 사망자 수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사망자 수가 35만 8천여 명. 웃돌다 보니 우리나라 인구 감소세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이 돼서 매년 10만 명 이상 인구가 줄어들면서 최근 5년 동안 누적 인구 감소세는 45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해 깜짝 출생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인구 2030년 정도 되면 한 5,130만 명 정도. 그러나 2072년이 되면 4천만 명이 무너집니다. 3,62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되면 1967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그 온라인 쇼핑몰 젊은 사람들이 어떤 뭐 판매하는 방법, 광고하는 방법 배워서 많이들 이제 창업을 했는데 소자본 창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폐업도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니 온라인 쇼핑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0, 30대가 온라인 쇼핑몰 등 이제 도소매업 창업에 뛰어들곤 있는데 네. 기대와는 달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 30대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창업 분야가 온라인 도소매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특히 20대 이하의 대표는 한 3만여 개, 30대 업혀가 한 13만 4천여 개에 달할 정도로 지금 창업은 늘고 있지만 그렇게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기대와 좀 달랐는데요. 이렇게 이 20, 30대가 밀집한 도소매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한 2억 6천만 원, 영업이익은 한 평균 2,400만 원인데 월 소득 수준을 따져봤더니 한 200만 원 꼴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채 규모예요. 네. 부채가 1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창업한 이후에 빚만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줄 어떤 것이 어렵냐라고 물어봤더니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 원재료비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상권 세태와 이제 월세 부담 등을 꼽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수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이 20, 30대 창업자들의 부담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1, 2층 상가에 그 임대 이렇게 써져 있고 비어 있는 그 공실들 정말 많이 보이는데 온라인 판매도 또 쉽지 않다라는 거, 폐업도 들고 있다는 소식까지 좀 나아져야 할 텐데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체거래소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대체거래소가 대체 뭡니까?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이걸 인식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냥 여기 저희가 뭐 기존에 거래하시던 증권사 앱에서 네. 거래를 하시면 여기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새로 나온 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거래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 앱을 깔거나 뭔가 선택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하. 다만 아직 몇 개 종목이 시작 안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들어가 보니까 안 돼요.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달 말 정도가 되면은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원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한국 거래소 KRX 요거에 더해서 넥스트레이드라는 새로운 거래소가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이 KRX와 넥스트레이드가 서로 경쟁할 거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점유율 싸움을 할 거다. 그러는 와중에 소비자는 이익을 좀 보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거래 시간이 예. 늘어나는 거죠.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KRX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 대략 한 6시간 반 동안만 거래가 됐는데 정규시장만 놓고 예, 보면. 이 대체 거래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12시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서영민 기자 말했듯이 오늘 당장은 10개 종목만 되지만 차츰차츰 늘어서 다음 달쯤이면 800개 종목 우리나라 상장된 회사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거니까 웬만한 회사는 이제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에도 거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 거고요. 한국거래소가 70년, 정확하게는 69년 동안 네. 독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밖에 없었죠. 우리나라에서 네. 주식을 거래하려면. 근데 이제는 제2의 거래소가 생겼다는 거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경쟁은 소비자에게 좋은 것이다. 어쨌든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해서 그 대체 거래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10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고 일단은 오늘은 10개 종목으로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뭐 100개, 300개, 500개 또 최종적으로 800개까지 순차적으로 거래 대상 종목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거래소를 사용을 하면 뭐 좀 더 편리해지는 게 있습니까? 그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간의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이제 대체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KRX를 이용했는지는 뭐 우리는 이제 증권사 MTS나 네. HTS를 통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매 체결 수수료가 한 20에서 40% 정도 저렴하다. 이런 장점도 있는데 사실 이 그 거래 수수료라는 게 지금 한국 거래소에도 0.0023%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가 그거를 개인 투자자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적은 그 수수료 절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건 역시 거래 시간이겠죠. 그 수수료가 얼마나 낮아지는가 저도 이거 계산을 했었는데 1억 원 거래를 할 때 1,000원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거래소가 그 회원사 즉 증권사에게 받는 돈이니까 금융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내는 돈은 금융사가 제공하는 그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1억 원 거래당 1,000원 아낄 수 있다.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우리나라가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그렇죠. 나라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는 30개 이상의 대체 거래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미장 투자하실 때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날 한 증권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증권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24시간 내내 거래하실 수 있으세요. 미국장이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없이 거래하실 수 있으세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여러 증권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대체거래소, 미국에 있는 대체거래소와 협약을 맺고 그 대체거래소 거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대체 거래소가 한 60개 이상 있다고 하죠. 네. 65개가 네. 있고요.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일부는 아예 그냥 기존 거래소가 되기도 해요. 너무 크면. 그리고 해외에도 거래소를 만들고 대체 거래소를 만들고 어쩌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미국에서도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혹시 한국 시장에 대체 거래소를 만들면 우리가 돈이 될까? 돈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대체 거래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거래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NYSE 그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가 점점 더 거래 시간을 늘렸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거래 시간이 길어요. 근데 네. 앞으로는 NYSE도 24시간 거래를 할까? 대체 거래소들이 다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준범 기자가 말했지만 경쟁을 하면 더 많이 소비자에게 혜택이 간다. 이런 효과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저는 뭐 대체 거래소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이 혁명적으로 바뀐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전에 KTX 하나 있는 것보다 KTX와 SRT가 뭐 경쟁 완벽한 경쟁은 아니지만 하여튼 없는 것보다는 조금은 낫거든요. 네, 네. 그런 정도의 차이는 가져오는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거래소 독점을 계속 69년 동안 거의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게 우리가 주식 투자자, 주식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불친절한 시장이었는지를 정말 상징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인터넷 뱅킹 없을 때 네. 모든 이체와 무통장 입금, 출금을 은행 창구 가서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조건 3시 반 전에 갔어야 됩니다. 막 휴가 내고 반차 내고 막 부랴부랴 달려가서. 근데 지금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이체는 밤 11시에도 할 수 있고 새벽 3시에도 할 수 있고 네.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왜 도대체 주식 거래는 3시 반에 끝났어야 하느냐. 이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체고에서 열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건데 안 해왔던 겁니다. 무슨 3시 반이 하늘이 내리는 시간이 아니었던 건데 마치 우리는 그거는 마치 천부 하늘이 준 시간처럼 인식해왔던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불친절하느냐. 하다 반대로 말하면은 조금이라도 경쟁이 시작되니까 조금은 편리한 변화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최대 뭐 수십 개의 대체 거래소가 있고 기존 거래소를 거의 대부분 대체할 수도 있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넥스트레이드라는 이제 대체 거래소가 과연
한국거래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거래 그리고 매매 체결까지만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겸용으로 가는 거죠. 병용으로. 상장이라든지 상장 심사 공시 핵심 업무는 또 한국거래소가 담당을 해서 이걸 공동으로 같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문의만 대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더 이 한국 넥스트레이드 이 회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 이런 종류의 회사구나 하다 보면 약간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지분 구조를 보면요. 기존의 어떤 증권사들 미래에셋,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뭐 NH투자증권 이런 곳에서 발기인으로 투자에 참여합니다. 각각 6.64%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모험가가 나서서 만든 회사는 아니고요. 국내 시장에 증권 회사들이 지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곳은 공적인 느낌이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여기가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주 더 가지고 있어요. 금융투자협회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사실은 이 금융투자협회가 가지고 있던 시장입니다. 근데 그 금융시장을 통폐합하면서 한국거래소로 다 간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과거에 시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이번에는 대체투자 시장 거래소에 뛰어든 겁니다. 거기다 해서 증권 유관기관도 참여했거든요.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이런 곳에서도 출자에 참여했으니까 약간 공적 성격이 있다. 공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경쟁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공적인 차원에서 투자한 측면도 있고 실제로 대표이사도요. 김학수 대표이사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입니다. 금융위에서도 오래 있었죠. 네, 금융결제원장도 했는데 결국 이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아주 혁신적인 뭔가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새롭게 대체 투자라는 대체 거래소라는 차원의 어떤 기관을 하나 세웠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했지? 예. 사실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이 됐던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토스나 카카오나 네이버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로 손든 게 아니라 그래서 10여 년 동안 또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장에서 사실은 좀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돈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 모든 걸 다 대체하기에는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적당히 거래 매매만 우리가 좀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근데도 공교롭게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주주사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KTX랑 SRT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RT에도 코레일 지분이 있는 것처럼 네. 거의 비슷한 거죠. 한국거래소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는 참고로 민간기관입니다. 이건 뭐 정부기관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민간 회사인 거죠. 민간 기업.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대체거래소는 아직까지는 또 아닌 것 같고 뭐 갈 길은 또 멀기도 하고요. 우리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그러면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의 일상 모습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근무 시간에 주식 투자할 때 뭐 몰래 숨어서 하거나 뭐 화장실 가서 하거나 이런 걸 굳이 뭐 시간 초단타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이제 퇴근 이후에 6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사실 8시부터 20시,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고 꼭 8시가 무슨 법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 대책으로 스스로 정한 거니까 또 이게 그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퇴근 정규장 마감 3시 반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한국거래소도 늘리겠죠. 자기들도 그 수수료 수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저는 그 투자자들의 투자 경험 측면에서는 아까 뭐 그 수수료 측면에서는 거의 체감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네. 이제 경험이라는 게 확산되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주식 인구가 더 늘리는 주식 투자 인구를 늘리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2023년 말, 그러니까 재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식 계좌가 한 6,900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뭐 작년 기준으로 더 늘었겠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 수로 치면 2천만 명 이쪽 저쪽일 텐데 어쨌든 투자가 편해지니까 투자를 안 하던 분들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계좌가 한 개이던 분들도 두세 개로 늘리는 경험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 될 것 같고 저는 그게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촉매가 돼서 잘 된다면 한국거래소도 지금까지
뭐 좀 투자자들에게 불친절했던 한국거래소도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하나씩 시작하는 분명히 촉매는 될 거다. 서비스로 경쟁하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송민수 또 기자.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3시 반에 장이 끝나면 보통 공시 기업들이 이제 중요 사항을 공시를 할 때 뭐 한 4시, 5시 이렇게 공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건 장 마감 후에들 공시를 하죠. 네. 그래서 뭐 그 다음 날 거래 가격이 반영되고 그러는데 이제는 8시까지 열려 있으니까. 근데 공시 시간은 지금도 7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중요 사항 공시를 하면 일단은 거래소에서 대체 거래소에서도 그 거래를 막는다고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다음날 조간신문 그다음에 이제 저녁 뉴스가 나올 시점이라서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충격이 있으면 여기에서 또 좀 시세가 급변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뭐 그 거래소에서 이제 해보면서 그 거래를 해보면서 방안을 만들겠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 변동성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주가를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의 어떤 먹잇감이 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얼마 안 될 겁니다.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에 시간 외, 시간 후 거래의 경우에 거래량이 얼마 안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통정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거래량 얼마 안 되는 거래량이 마치 가격을 막 급격하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을 우려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떻게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거래량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겁니다. 너무 많이 여기서 거래가 되게는 안 되게 거래 자동으로 멈추게 뭐 이런 자동 멈춤 장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우리들의 정신 건강입니다. 지금은 3시 반에 끝나고 나면 일단 해방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해방이 안 되실 거예요. 네. 이거는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이 절감하실 겁니다.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한창 변동성 심하면 밤에 잠 못 자잖아요. 24시간 내내. 24시간 돌아가니까. 밤에 새벽에 특히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서 거래 많은 시간대 있으면 그 시간대 눈에 불을 켜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더 받으실 수도 있다. 거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뭐 미국 시장도 신경 쓰랴, 코인 시장까지 신경 쓰랴. 근데 국내 시장 거래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근데 사실 그 세상 모든 걸 다 신경 쓰면서 안 살아도 되는데 좀 더 이제 왜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피터 린치가 아니라 필립 피셔의. 그런데 일단은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허수 주문에 따라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작용 또 당국에서도 면밀히 또 모니터링을 할 테고요. 요걸로 인해서 과연 우리 증시가 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인가도 같이 좀 따져봐야죠. 물론 이제 이게 거래 수단은 본질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0.05단계 정도 레벨업 되지 않을까. 0.1은 될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0.05?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앱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좀 늘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투자 경험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네. 이거는 상당한 그 효과는 있을 거예요. 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다만 당장은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가 좋아야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배당을 잘해줘야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밥이 맛있어야 식단이 잘 되는 거지. 네. 뭐 영업시간 늘린다고 갑자기 밥이 잘 팔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영업시간 늘린 게 나쁜 거냐? 뭐 그건 아닌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아니지만 나름의 작은 의미는 있다. 네. 또 이달에 큰 변화가 또 생기는 게 있어서 공매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달 말부터 공매도가 1년 4개월 만에 재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또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어떨까요? 좀 제도도 많이 개편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세계 성민수 기자. 예. 2023년 11월에 이제 전면 금지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게 뭐 공매도라는 게 이제 그 주식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해외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공매도라는 게 당연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국내 투자자 보호라는 이 명분으로 공매도를 막아놓으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롱과 숏이라고 하는데 주식이 오를 거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이 떨어질 주식에 대해서 시장이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가격 발견이 안 된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매도를 다시 시행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이걸 다시 시행을 한다고 외국인 투자자가 바로 돌아온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인 것이기는 한데,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는 가야 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무차입 공매도 원래는 금지가 돼 있었는데 무차입 공매도가 왕왕 적발이 됐었고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시스템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가 네. 무차입이 아니라 너가 애시당초 주식을 빌려왔음을 그쵸. 다 기입된 게 확인돼야만 공매도 단추가 눌러지니까 그렇죠. 그것만 보면은 뭐 거의 웬만한 건 이제 걸러질 것 같고, 이 시스템이 우리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냈는데 왜 최초냐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원래 이거는 아무도 이런 금융 관심이 당국에서도 예. 증권사들 이야기 듣고 이거 공매도 사전에 이렇게 거르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던 예. 건데 하라고 하니까 어쨌든 결국 하잖아요. 뭐 그렇게 당국이 속된 말로 쪼으니까 해냈거든요. 우리는 해냈는데 아마 다른 나라가 안 따라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쨌든 유독 공매도에 뭐 옳건그르건 너무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스템을 맞춰놓고 모든 나라가 하는 공매도를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차입 공매도는 웬만한 건 거릴 수 있죠. 다만 시스템을 조작하지 않는 한. 근데 시스템이 이번에 거의 더블 체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작하기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를 꼼꼼히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으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완비가 됐다.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목님이 오후 4시쯤 뉴스에 나오던 오늘 코스피 종가 기준도 9시 뉴스에나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제 피곤해집니다. 이거 3시 반 기준으로 종가를 써야 되나 8시 기준으로 써야 되니까 종가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당장 환율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최근에 그쵸. 그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희 3시 반에 증시와 함께 오늘 코스피에서 코스피는 얼마였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얼마였습니다라고 하는 게 쓸 수가 없어요. 3시 반 현재, 뭐 4시 현재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근데 여튼 거래 자체는 3시 반까지고 그 뒤에 시간 외 거래라고 하나요? 시간 후 거래라고 하나요? 뭐 그 거래니까요. 뭐 종가는 3시 반 종가를 쓰게 되지 않을까요? 정규장은 3시 반 마감 현재는 그대로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네. 해서 또 오늘 이따가 10시에 또 문을 여니까요. 또 대체거래소의 그 흐름도 계속해서 저희가 또 지켜보고 뉴스로도 전달해 드릴게요. 경제상식 퀴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듣고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건데요. 세 글자입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거의 24시간 연중 무휴로 영업을 하는 소규모 점포인데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곳에서 저렴하게 팔던 것도 가격을 많이 올렸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택배를 여기서 또 주고받을 수도 있죠. 문서 출력도 가능하고 카페처럼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일상에서 활용도가 점점 더 넓어지는 이곳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오프라인 유통 점포 중에 이곳만이 거의 홀로 성장을 지속했는데 최근에는 이곳의 성장이 또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김영호님, 외근이 많은 저는 주변에 이곳을 많이 이용합니다. 점심과 음료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리고 신우인님은 저는 여기 매일 갑니다. 담배 사러요. 금연이 목표였는데 어렵네요. 유유. 금연을 하시려면 일단 여기 가는 걸 먼저 끊으십시오. 그게 먼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세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가상자산 가격이 암호화폐라고도 하는 가상자산 가격이 최근에 변동성이 엄청나더라고요. 밤사이에는 또 거의 두 자릿수씩 떨어졌죠. 저기
바다 건너 계시는 트황상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거는 이제 미국이 코인류를 일종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물론 밤사이에 떨어진 건 뭐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미국이 우선은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5종의 그 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비축이라는 게 이제 네.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저장해 놓는다, 쟁여 놓는다라는 뜻인데, 비축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진 자산을 여러 가지로 분할해서 사놓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전략 비축유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름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두 달, 세 달치를 비축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외환보유고도 일부는 뭐 금으로 사놓기도 하고 달러로 사놓기도 하고 유로화로 사놓기도 하고, 미국 정부가 말하는 비축이라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로 이해는 돼요. 영어로는 리저브인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자산 중 일부를 헐어서 그 미국 정부의 자산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부만큼을 뭐 코인,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이더리움일 수도 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5가지 코인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코인들로 사놓겠다라는 시사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게 하려면은 미국에 지금까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이 낸, 납세자들이 낸 미국의 세금으로 네. 코인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몇 퍼센트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기본적으로는 코인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인데. 그럼 우리가 엘살바도르 이런 데서 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쓴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엘살바도르와 미국은 뭐 체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사기 시작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이제 각국의 세금, 각국의 재정을 헐어서 코인을 사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전례 없는 코인 쟁여두기 경쟁이 시작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달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달러의 힘을 더 강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달러의 힘을 상당 부분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것이냐,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엄청난 변화인 건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 비축을 시작한다면, 근데 지금은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시작할 수 있어라고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깜짝 발표를 해서 하루 급등, 또 하루 바로 폭락, 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좀 무책임한 발표죠. 일단은 네. 그 트럼프가 되면서 어차피 트럼프가 그 비트코인을 뭐 기존 거래소에서 아니면 더 양성화하고 뭐 비축하겠다는 얘기까지 선거 과정에서 했었으니까 네. 트럼프가 되면서 쭉 올랐죠. 쭉 오르다가 최근에 확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한다고 했는데 뭔가 하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시장의 실망감, 그런 것들이 반영됐던 건데, 그 외에도 사실은 이 비축 통화의 개념으로 이 비트코인을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며칠 전에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게 범죄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래? 니네가. 이거 익명성이 너무나 보장되는 건데, 이걸 범죄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통화를 국가가 저장한다? 이게 뭐 유동성, 안정성, 신뢰성 이런 차원에서 이거 그런 나라 없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트럼프가 그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과연 정말 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집권하고 있는 여당의 의지대로 미국에서 실제로 비축할 것인지까지 불확실성이 조금, 아주 조금은, 근데 어떻게 될지는 뭐 워낙 그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출렁출렁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엄중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FRB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던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 이름이 페더럴 리저브 뱅크 아닙니까? 준비 자산은행. 그 준비 자산에 달러, 금, 뭐 에너지, 광물이 있듯이 코인도 거기에 넣겠다라는 건데, 근데 따져보면은 그 코인을 뭘로 사느냐? 달러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코인을 사는 만큼 달러는 풀릴 테고 약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무역 적자 이런 걸 또 신경 쓰면서 달러 약세로 유도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또 일각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반대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달러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다는 자체가 미국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지금 현재 체제 불만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라면 그럼 현재 미국이 뭔가 좀 이상한 뭔가 좀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미국의 달러가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큰 역사적인 줄기에서 있었다면 트럼프가 나와서 하고 있는 일은 다시 미국을 강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차원에서 코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를테면 페트로달러 체제, 석유를 달러로 사는 체제가 달러의 지위를 아주 강하게 확고하게 했다면 이번에 만약에 뭐 달러와 아니면 비트코인을 아니면 어떤 코인을 사는 이 비축하는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 높아지게 만들 수 있다면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고 이제 미국 국채가 인기가 점점 시들어지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도 되니까 이건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반대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다 온갖 말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의지는 분명할 겁니다. 미국을 강하게 달러를 강하게 뭐 그 달러를 강하게라는 것이 일단 약세를 유발해서 미국의 경제를 좋게 이런 차원하고는 좀 상충되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그쪽 방향일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아까 그 가격적인 측면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 시장도 트럼프의 당선 직전 직후 때 엄청 올랐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흔들리고 있고 이것도 선반영이 돼서 그럴까요? 이 가격 변동이 또 커진 거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본인이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표했었고 이제 드디어 미국 정부가 코인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겠구나는 기대감이 있어서 엄청나게 뛰었던 건데 취임하고 한 두어 달 됐지만 별 움직임이 없어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해서 또 띄워놨고 사실 이런 발표를 할 거면 그러니까 이번 주 7일에 미국 정부가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원탁회의, 그러니까 서밋을 열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식적으로 사실 논의하고 발표해도 되는데 주말에 장이 24시간 코인은 24시간 장이 돌아간다는 걸 뻔히 아는데 주말에 틱 띄워가지고 네. 이렇게 가격이 띄우고 하루 만에 또 빠졌거든요. 그럼 과연 이 트럼프 둘째 아들이 그 코인 회사를 운영하고 트럼프 측근들도 많이 관여했는데 거기는 돈을 벌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국 검찰이라면 바로 압수수색했을 것 같은데 미국 검찰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지? 참 저는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많이 자율에 맡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건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미국 국회의원들 보유하고 있는 그 뭐라든가 재산 공개 보면은 주식을 뭐 수백억 수천억 원어치 갖고 있는 미국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참 우리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성민수 기자. 예. 그 이제 트럼프 취임한 다음에 잠깐 그 코인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던 게 이제 그 오피셜 트럼프 그 트럼프가 발행한 밈 코인으로 네. 돈이 돈이 몰리면서 어차피 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전체적으로 계속 확장하는 속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시장 안에서 갑자기 이 커다란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돈이 몰려서 알트가 떨어졌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가 플레이어로 코인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라서 뭐 시장을 조정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하게 만드는 트럼프의 말.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코인 정책, 코인이란다. 가상자산 정책이 좀 많이 좀 뒤쳐져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우리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다들 뭐 투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텐데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저는 신중하게 뒤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섣불리 코인 정책을 전향적으로 막 열어주고 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을 띄우는 게 결국은 많이 뜨면 많이 빠지거든요. 우리가 주식시장만 출렁해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덜컹덜컹 하는데 코인까지 거기다 겹치는 거는 우리 경제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미국이 가장 현재는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뭐 중국, EU 하는 것들 보고 저희는 부작용이 없다는 게 확인될 때 충분히 따라가도 저는 뭐 충분히 뭐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성민수 이제 기자. 가상자산을 좀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이게 금을 대체할 거다. 뭐 네. 그런 얘기가 예전에 많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제 그 가상자산은 절대 금을 대체할 수 없다. 현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도 뭔가 그 경제적 가치를 그 리저브하기 비축하기 위해서 그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런 걸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이 가상 자산이라는 거를 금과 같은 레벨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CBDC 이거 실험 계속하고 있거든. 중앙은행이 도입하는 디지털 화폐. 그렇죠. 근데 또 트럼프는 반대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 시대가 분명히 이미 왔고 이 시대에 맞는 통화의 변신은 필요하긴 하고 이 통화의 변신을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는데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CBDC 준비 같은 거 좀 더 잘 해 나가면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뭐 공적인 차원에서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CBDC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데 이거를 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 열풍에서 중앙은행이 권위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헤게모니 싸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반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연준 법으로는 비트코인 살 수가 없다. 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갑니다. 참 오프라인 상권들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도 상권이 좋지 않아도 가게가 작아도 손님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가게의 성공 비법을 2부에 같이 한번 배워보실까요?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